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하락을 이어가다가 다우와 S&P 500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네. 어제 보여준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처음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후 이제 수입이 급증했던 영향이 아무래도 컸습니다. 반면에 3월 PC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였는데요. 시장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물가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인내심을 가지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장마감 이후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도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제 오늘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관망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약해진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쉬어갑니다. 뉴욕 증시 상황과 또 미국 경제 지표 등 주목할 이슈 체크해 보면서 내일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서 절세 팁과 또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역성장 쇼크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장중 내내 하락세에 머물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지표는 잡음을 제외하면 여전히 건재하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막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하락장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시장은 작은 호재에도 오르는 상승장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늘 0.35%, 0.1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만 오늘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여러 가지 개별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가 AI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만 내일장 주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면 핵심 부분인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AI 수익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에 현재 시간외에서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이 나온 메타도 보면 메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AI 지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4% 넘게 올랐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면서 AI 시장이 둔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이 같은 불안이 해소되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현재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토요타가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정규장에서 오늘 3% 넘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관세 이슈보다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시장은 침체 우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3%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GDP가 크게 저조하게 나온 것은 수입이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세부 발표 자료를 보면 1분기 수출은 1.8% 증가에 그쳤지만 수입은 41.3%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를 확보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인데요. 1분기 PC 물가 지수는 3.6% 올랐고요. 더 포괄적인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 역시 3.4% 오르면서 직전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번 침체 신호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이 3%대를 유지한 것이 낙관으로 지탱하는 주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ADP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한때 2%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4월 민간 고용은 6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예상치 11만 4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지출 계획을 중단하고 또 채용을 줄인 것이 이번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두 지표가 나오고 1시간 반 뒤에 공개된 3월 PCE 데이터는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시장은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채 마감했습니다. 우선 헤드라인 PCE부터 보면 전월 대비로는 보합세를 보였고요. 전년 대비로는 2.3% 오르면서 두 수치 모두 직전지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근원 PCE 역시 전월 대비로는 보합세를 보였고 또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거의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 개인 소비 지출이었는데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소비자 지출은 지난달에 0.7% 오르면서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지표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경제가 견조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타격이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였습니다. 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인 위위안 탄테는 이날 오후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 왔었는데요. 이번 보도로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국채 수익률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먼저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곧이어 나온 1분기 GDP 성장률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물 금리는 오늘 0.04%포인트 떨어진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렸고요.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0.03%포인트 뛰었습니다. 금은 달러화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0.82% 빠지면서 온스당 3,306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렸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증산 방침을 밝힌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WTI는 3.66% 빠지면서 2주 만에 처음으로 60달러를 하회했고요. 브렌트 역시 1.76% 내리면서 배럴당 63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입니다. 장 마감 후 나온 따끈한 실적들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우리 돈 100조 원에 육박했고 주당 순이익도 3.46달러를 찍으면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힘을 쏟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이 크게 성장해 줬는데 매출이 20% 넘게 늘었고요. 특히 아주르는 33%, 그중에서 16%는 AI와 관련된 매출이어서 인공지능 회의론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전 유럽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호실적을 올렸는데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우려했던 광고 수익도 양호했고 적자 행진의 주범이었던 리얼리티 랩스도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분기 전망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넘는 425억 달러에서 455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다만 이번 성적표는 관세 충격파가 미치기 전의 데이터라 방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호실적으로 올린 양세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왕 CEO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경고했는데요.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며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장기전 무한 레이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뼈 있는 조언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위협적인 기업으로 화웨이를 꼽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저사양칩 수출기까지 틀어막아 버린 사이 화웨이는 첨단 AI 칩을 준비 중이라며 빈틈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젠슨 왕 CEO의 경고가 나온 이날 월가에서도 이례적인 매도 추천이 나왔습니다.
시포트 리서치 파트너스가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100를 제시했는데요. 급성장 중인 중국 AI와 더불어서 최대 고객인 대규모 클라우드 업체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 역시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가 최근 수년간 누렸던 것과 같은 성장을 다시 경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샤오미도 AI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첫 오픈소스 AI 출원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O1 미니와 알리바바 Q1을 뛰어넘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은 거대 언어 모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소 늦은 시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범용 인공지능이 장기적인 사업이라 믿는다 밝히면서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AI 패권 경쟁에 진심인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10조 위안, 우리 돈 2천조 원을 투입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요타와 구글 웨이모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도요타는 관련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웨이모는 도요타 차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무인 로봇택시 상업 서비스를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개시한 업체로 자율주행 선두주자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한 발짝 늦었다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와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양사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의 주가는 수요일자 양 3%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단일 외국 투자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TSMC 애리조나 공장 현장을 찾았는데요. 두 번째 공장도 다 지어져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첫 번째 공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만 내 공장과 비슷한 수율로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약속 없이도 TSMC로부터 $1,000억 추가 투자를 받았다고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이번 관세 전쟁의 설계자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스티븐 미런 위원장이 월가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미런 위원장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은 거의 내놓지 않았고 대신 관세가 미국 소비자보다 무역 상대국에 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는데 국제시장 안정을 위해 움직였지만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차별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 국채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가 상승했습니다. 2심 선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거라서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데요. 앞서 1, 2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린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전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형지글로벌, 상지건설, 또 형지INC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형지엘리트도 27.64%, 오리엔트바이오도 2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법제화 도입을 약속하면서 토큰증권, STO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두 개를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부동산과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분할 투자 활성화,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 기준 설정 등을 내세우자 2030의 표심을 읽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중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 STO 인사가 참여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처럼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서울옥션 25.32% 강하게 시세 분출했고요. K옥션 7.5%, 갤럭시아 머니트리 4.23%,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모두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관련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전원 한국 국적으로 구성된 K-팝 아이돌 그룹 이펙스의 단독 콘서트를 허가하면서 9년간 이어진 한알령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외국 국적의 K-팝 스타들이 중국 TV 프로그램 등에 간혹 출연했지만 멤버 전원이 한국 국적인 K-팝 그룹이 현지에서 상업 공연 성격의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건 9년 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 중국 하이난에서 수만 명 규모의 드림 콘서트도 예정돼서 더욱 무게가 실리는데요. 더불어서 하이브가 대표 아티스트인 BTS 멤버의 전원 제대를 앞두고 올해 1분기에 매출이 5천억 원을 돌파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하이브 5.53% 올랐고 NSENM 4.61%, 콘텐츠리 중앙도 4% 넘게 올랐고요. SMCNC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호재가 있었는데도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정책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에도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죠.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2년간 유지될 계획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소식인데도 잇따른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태양금속 13% 가까이 빠졌고 영흥 7.48%, 한국 PIM도 6.76% 하락했고요. 현대공업 6.05%, 유니크도 6%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5월입니다) 세린 메이 주식시장에서는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과연 올해도 적중할까요? 증권가에선 이미 4월에 다 팔고 떠났다. 아니다. 세린 줄라이 7월에 매도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날로 시장이 하루 쉬어가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하는 날로 삼아보시죠. 4월의 마지막 날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마감 후에 SMIC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이 영향으로 반도체 투톱이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휴장을 앞두고 금융투자와 연기금도 순매도에 동참한 점이 지수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는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의 매도 우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7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기관도 2,200억 원 넘는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7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또 기관도 1,3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2,06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이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경우에 SMIC의 부진한 실적의 영향이 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적자였고 또 신규 투자도 축소한다고 밝혀서 어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유상증자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1.5%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HLB가 1.79% 상승했고 클래시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바이오 대표주들 퐁당퐁당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는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가 3% 넘게 하락했고 펩트론도 6.85%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6원 30전 떨어져서 1,42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말 차익 실현 수요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이후 환율은 낙폭을 다시 축소하면서 1,420원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역외 환율은 1,424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리스크로 변동성이 컸는데 과연 5월 시장은 어떨까요? KB증권은 5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소폭 확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정해진 패턴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좋은 소식이 나올 협상의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KB증권은 이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업종도 순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업종 수익률을 보면 확실히 호재가 있었던 우주, 방산, 조선, 증권, 미디어, 유통 쪽이 강했는데요. 관세 전쟁이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수익률을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단기 모멘텀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부양과 상법 개정, 대북 정책 관련주와 러우 전쟁 등의 이슈에 교집합이 되는 업종에 주목했는데요.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관광 쪽에서는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두산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5월 전망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과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 증시가 노동절로 쉬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4월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관세 우려를 반영했을지 체크하시고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또 밤에 나올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PMI까지 확인하시죠.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보안주가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청문회가 있었고 부실 대응 등의 논란이 이어졌죠. 유비벨록스와 한삭 등이 보안 관련주가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장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잔인했던 4월을 지나 꽃피는 5월이 될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떠나야 하는 5월이 될지 오늘 하루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것의 날 국내 증시 휴장이고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소장님 앞서 저한테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밑골이 길게 달고 쭉 올라오는 월봉이 모습. 엄청난 아래 꼬리가 달렸죠. 네. 그리고 어젯밤 그야말로 놀라운 어떤 반전이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S&P 500 기준으로 장중에 저점이 전일 대비 마이너스 2.29%였는데 네. 이걸 결국 플러스로까지 돌려 세웠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네요. 아니 우리 시장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시장은 어제 출발 자체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네, 글쎄 그런데 말입니다. 네, 뭐 오늘 휴장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연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좀 오후 들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미증시는 그래도 보면은 좀 하락해서 출발하면 오히려 또 끌어올리는 그런 좀 잠재적인 대기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프닝 하면서 뭐 우리 정치도 기대가 됩니다 했던 말이 참 무색해지는 시장 맞습니다.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네. 한참 또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4월 달 들어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 뭐 그렇다 치고 뭐 우리 SBS 여기 프리즘 타워 근방에 편의점 뭐 커피숍 다 놀고 한 군데가 막 바글바글한 이런 와중에 네. 저희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강 박사님도 나오셨고 네. 지금 가정에서 또 TV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또 평소에 유튜브로 보시던 분들도 평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계시네. 아, 감사해요. 감사할 따름이죠. 예. 네. 저희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우리 강 박사님도 근로자신데 오늘 못 쉬시네 저희 때문에. 이거 끝내고 가서 쉬어야죠. 예. 어제 미국 장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네. 봤고 어제 잠들기 전에도 좀 봤었고요. 네. 가장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1분기, 즉 1, 2, 3월, 즉 4월 2일 날 흔히 말하는 해방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예. 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 대단히 고통스러운 미국 경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경기 후퇴라고 침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분기에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을 했었지만 1분기에도 침체가 발생할 거는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단히 고통의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한가운데 들었다라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판에 올라갔던 것은 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히 뭐 쉽게 얘기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대단히 기대치 이상으로 성과를 보여주면서 AI 경제가 결코 식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매출이 무려 33%가 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신호가 됐고 그러면서 테크 섹터에서 예. 이런 이 흔들리는 지금 미국의 어떤 장들을 S&P 500을 받쳐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침에 새벽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예. 우리가 터널의 끝이 보이면 네. 늦은 거잖아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참 어두울 때. 그렇죠. 터널의 끝이 보이면. 그러면 근데 벌써 저는 이제 2분기 들어서 그 그늘이 어둠이 고통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1분기에 고통이 시작됐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고통의 끝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대단히 조금씩 조심스럽게 좀 더 공부하시면서 미국 각각의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네. 때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또 이번에 그 1분기 GDP 실질 성장률 역성장을 바이든 오버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왜냐하면 작년 않으세요? 2022년에 1년 전에는요.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기가 임기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거는 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될 걸 예상하고 시장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는 미국의 정치권이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우리 주식시장의 자본주의적인 주식시장에는 방화벽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방화벽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방화벽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루머가 돌고 있는 100년 국채를 발행할 거고 이자율은 0으로 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공산주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강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100년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자율을 0으로 한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부채들을 회수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이낸스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도 강매하고 일본에도 강매할 거다. 100년 국채를 이자율 0%. 이거는
그냥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걱정 전 안 해도 된다고 네. 보고 저는 시장은 분명하게 건강한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 지금의 충격들을 충분히 완화할 정도의 저력은 저는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단일 테크놀로지, 단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들이 지금 AI 경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알파벳도 좋은 성적을 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마존 이런 4개 기업이 2024년과 2025년에 약 5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일 기술로서는 AI에 가장 많은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네. 일시적인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거품하고 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아하. 근본적인 질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고 네. 이 성과들이 2022년 11월에 시작되었지만 시작은 네. 이제 2025년 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오픈AI 챗GPT 상장되지 않았지만 이커머스를 시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커머스를. 네, 이제 검색을 넘어서 이커머스까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사람에게 와우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서비스 하나하나로 즉 검색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벌써 검색에서 챗GPT를 쓰시는 분들이 5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를 시작하는 거고 또 소셜 미디어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DM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카카오톡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지금 오픈AI가 공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메타가 보여줬던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제 메타가 보여줬던 메타가 두 가지 부분에서 의미 있는 발표를 했죠. 하나는 네. 메타 AI라고 하는 즉 네. 챗GPT처럼 독립적으로 우리가 앱에서 다운받아서 챗GPT랑 똑같은 구글의 제미니하고 똑같은 메타 AI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네.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메타 글래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이 새로운 판매의 어떤 이 폼팩터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스마트폰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저는 중요한 흐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물론 아마존은 이커머스 부분에서의 피해는 2분기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AI 경제에 대한 성과들을 이제는 가져오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 섹터가 미국에서 굳건하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좀 주가가 급등하네요. 네네. 예. 그것이 아마 어제 초기에 있었던 이 GDP 부분의 마이너스 성장을 네. 전 상쇄시켜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GDP 부분도 또 뜯어보니까 처음에 헤드라인 발표만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3년 만에 역성장? 금이 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세부 지표를 뜯어보기도 하고 뭐 피트 나바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는데 한번 그 GDP는 어떻게 보셨어요? GDP를 사실 뜯어보면 네. 그러니까 이 수입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랬죠. 수입이 지나치게 많았는데 그 수입의 대부분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출발 이후로 미국으로 엄청난 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틀란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나우라는 수치를 예. 보면 항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금과 관련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요즘은 않습니까? 선이 두 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점선으로 해서 약간 그렇죠. 위에. 네, 그거 바로 네. 이제 금 부분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금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금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게 되다 보니 이것이 수출 빼기 수입 이것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부분인 거죠. 네. 이 마이너스가 강력하게 작용하다 보니 전체 국내 소비라든지 국내 생산이 증가를 했어도 예. 현상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는 분명하게 심리적 효과는 분명히 작동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비가 증가했던 3월에 소비가 왜 증가했냐면은 흔히 말하는 4월에 관세가 오를 것이라는 이 예측에 따라서 네네. 선구매가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소비가 그렇죠. 증가했다는 부분도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탁함 누구도 이걸 명쾌하게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시기인 네네. 거고 또 관세가 시작된 이후에 4월 달에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뉴스에서 보시지만 월마트의 그 매대가 막 비어지고 있는 이런 예. 모습들 이른바 사재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건 2분기에 일시적으로는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또는 아마존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5월, 6월에도
계속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4월은 미국에서는 가장 가게가 힘든 시기죠.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을 낼 때 여러분들에게 저축한 돈을 별로 없다라면 결국은 주식을 팔아서 네. 세금을 내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은 4월은 세금의 날이고 그때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은 특히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라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또 하나 세금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정리한다라면 이제 그러한 외부 변수가 많지 않은 5월 달로 진입할 수 있다. 즉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의 그 효과가 후효과가 어느 정도 진화되면서 5월 달로 진입하면서 정말 자본주의나 자본시장을 지키고 있는 방화벽이 얼마나 견실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기로 5월 달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보통 5월 달 증시 격언 중에 보면은 세린메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이 있겠네요. 모르죠. 그건 지켜봐야죠. 아니, 지금 터널의 한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한가운데라고 하면은 지나고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바닥을 정확하게 지점을 저희가 찍을 수 있다면 제가 방송 안 나오고 저는 좌판을 깔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렇죠. 하지만 저는 네. 지금 저는 고통의 순간인 건 맞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고통의 끝이 안 보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개인적인 어떤 제가 뭐 막 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위기가 기회. 예, 위기가 기회라는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도 다 저 빛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미 저 그 빛으로 다 달려가니까. 그렇죠. 달려가고 예. 있기 때문에 아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방화벽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더라도 네. 시장을 흔들더라도 이 시장을 지켜내는 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로 한다라면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네. 투자할 때 꼭 최저점을 찾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최저점 주변에서 있으면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분할을 매수를 한다든지 분할 투자를 한다고 한다라면 꼭 최저가를 찍지는 않더라도 최저가 주변에서의 투자가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자산을 높이고 현금 자산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에 사실은 ETF보다는 어떤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 근데 어제 그 지표 내부적으로 그 미국 내 설비 투자가 늘고 있는 거는 고무적이더라고요. 네. 결국 그러니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미국의 효과를 효과를 이제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거고 아까 금 수입도 말씀하셨지만 보나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벌써 그거는 됐고 네. 당선은 확정됐고 1월 20일 날 취임했는데 1, 2, 3월이 1분기니까 네. 뭐 관세 때릴 거는 어차피 알았을 거고 네. 그래서 미리 조금 금 외에도 네. 수입품을 갖다 땡겨서서 네. 소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주로 수입품에 대한 소비였다고 보고 네. 이래저래 되는데 야 그러면 이제 막상 관세 아직은 그렇구나. 90일 유예니까 그렇죠. 또 이것도 애매하네. 그 유예가 끝나면 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지금 전문가들도 있어요. 분명히 네. 미국 애널리스트들 네. 중에서는 지금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세라는 건 결국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예. 세금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예를 들면 국가 부채는 내셔널 데피시트는 줄어들겠지만 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증가한다는 건 특히 생필품 물가의 급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근원 물가라고 해서 여러분 뭐 식료품하고 에너지 부분 빼면 뭐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식료품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큰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존에서의 이커머스의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월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의 가격이 코스트코에서 상승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소비 위축을 분명하게 만들어낼 것이고 특히 여름 휴가를 적게 갈 것이고 그래서 여행 수요도 지금 줄고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면서 충분히 더욱더 경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사실 그런 예측도 있지만
그 전에 60일이 이제 마감이 여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각 국가들하고 합의를 볼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특히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이후에 합의 보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했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우리는 간다. 이렇게 지금 베세트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빠른 시기에 조속히 이러한 관세 협정을, 상호 관세 협정을 합의 보려고 하는 미국 재무부의 시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과 낙관이, 그러니까 이 불안과 낙관이 공존하는 시기일 뿐이지 어떤 것이 하나가 딱 부러지게 맞다. 무조건 지금 다시 긍정의 시나리오만으로 장밋빛으로 쫙 전개될 것이다. 아니다. 세상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 싸들고 섬으로 가서 몇 개월 좀 살다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을 믿을 것이냐. 시장을 믿을 거면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이냐. 시장을 믿지 않으면 진짜 금 싸들고 섬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짜잔 나타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걸 어렵게 이렇게 시장의 혼란스러운 걸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보셔야 됩니까? 가슴 졸이면서 보셔야 한다는 것은 시장을 믿기 때문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문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것인가? 누가 이겨나갈 것인가? 결국은 지금 테크 섹터가 얼마나 굳건하게 이 하락 국면을 방어해 줄 것인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던스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현명하게 이 어려운 조건들을 불확실한 조건들을 어떻게 가이던스 속에서 발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경영의 어떠한 현명함들을 제시하는가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빅테크 쪽 여전히 저는 테크 섹터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에 실적 발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저에서 33%의 매출 성장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타가 올해 데이터 센터에만 투자하기로 했던 돈이 850억 달러입니다. 8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 거고 지금 이제 많이 자꾸 메타의 주가가 출렁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출렁이거나 테크 섹터의 주가가 출렁이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에는 엔비디아의 GPU도 있고 SK 하이닉스의 HBM도 있지만 조그만 전선줄과 나사도 있는데 이건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 비용이 큰 폭은 아니지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망이죠. 이 전선망에도 한국의 전선 기업도 있고 에너지 기업도 좋지만 이 부분들이 빠르게 여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에너지가 송전망을 하나 놓기 위해서라도 이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 열면 바로 재판을 걸어서 법원에서 저것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사실은 이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예상보다 미국에서 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 뉴스에 나오면서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경향성들은 갖고 있는 것 사실이고 이 문제가 미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건 맞지만 지금 AI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에서는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레비뉴를 거둬야 될 시기 즉 수확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매출은 없이 내년에도 또 3천억 달러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은 늦어지더라도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매출 확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AI 전환들도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예를 들자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 형이 미국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저랑 식사를 하면서 정말 자기는 개발하기 싫었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너무 쉽고 개발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 AI의 도움인 거죠.
과거에는 주니어들하고 멤버를 협업하면서 주니어들이 이거 잘 못하면 저 본인이 못할 수도 있고 맨날 티격태격하면서 했는데 요즘 주니어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서 뚝딱뚝딱 하면 일주일 걸리고 2시간 만에 하고 그러니까 AI가 있으면서 개발의 속도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맞아요. 이 정도 개발이면 자기 가능하면 회사에 오래 있어야 미국은 의료보험이 좋으니까요. 자영업하고 싶었었는데 자기 끝까지 회사에 남겠다 뭐 이러면서 AI가 훨씬 더 물론 이것은 하나의 경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AI가 지금은 기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AI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한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상장은 안 했지만 여러분 커서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즉 개발자들이 이 커서라는 AI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이죠. 이 AI 개발을 쓰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에요. 오픈 AI보다 더 먼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개발자에서는 AI가 없이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AI 경제가 드디어 매출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 경제가 아무리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테슬라 관련해서도 연방정부에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발표를 했었죠. 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중국하고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네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 맞아요. 예. 이건 뭐냐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미국이 아직 트럼프 정부가 발표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AI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레임워크라든지 전체적인 제시 방향을 제시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지금 현재는 무역 수지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전체의 판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면 자신들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은 지금 하나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진흥해야 될 산업이 어디냐? 테크 섹터죠. 아하. AI 섹터라는 거죠. 예, AI 산업이라는 예,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진흥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흔히 말하는 경제의 이 부스팅, 즉 부스트 효과를 분명하게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보셨던 것처럼 예. 이 데이터 센터 AI 매출이죠. 예. 이것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 메타 또한 AI에 기반해서 광고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저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의 부스트까지 주사야까지 들어온다라면 충분하게 저는 더욱더 큰 성장의 여지가 예. 2025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테크 섹터의 강건함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이던스가 약할지라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애플에 대해서 주가가 처음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네. 많이 떨어졌었고 다음에 근데 바로 제일 먼저 여러분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예외 조치로 나왔던 게 스마트폰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애플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것 시장 점유율 50%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각종 연금 제도, 공무원 연금, 교사 연금, 소방관 연금, 경찰 연금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애플 주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애플은 그냥 갖고 가야 될 가장 안전한 주식이죠. 지금까지 물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미국에 있는 연금들은 이 애플 주식에 의해서 수익성들이 나오면서 연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 주식이 흔들리면 현재 상황에서 네. 미국 전체 연금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은 먼저 조치를 취해줬던 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예외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네. 지금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니까 자동차의 부품은 또 관세를 제외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협정 과정 속에서도 내수 시장을 흔들거나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약해질 수 있는 이런 연금 시장을 흔드는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시장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가 반응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 증폭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저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자본시장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 최소한의 기술시장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 최소한의 AI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AI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아직 남아있고 이것마저 버리는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뭐 동시효과 소개하는 시간도 없고 개장 이후 뭐 시세 살펴보는 시간도 없고 우리 장현재 캐스트 나와서 또 개장 후 흐름도 없어가 야, 이 증시 타임을 어떻게 끌고 가나 싶었는데요. 오늘 우리 강 박사님 완전 텐션.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출연하시는 거 알고 있고 하니까 이제 뭐 기업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뭐 아예 AI로 뽕을 뽑으시죠. 아니 이제 애플에 대한 설명도 아주 그거 한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메타의 실적이 좋아서 네. 지금 시간에 의해서 급등 중입니다만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GDP 충격 때문에 잘 나가던 유럽도 쿵 꺾이고 네. 뭐 지수선물이 막 훅 꺾이고 뭐지 싶어 보니까 일단 GDP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돌려 세우는 그 가운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메타도 힘이 좋았고 막 팔란티어는 힘이 더 좋았고 해서 그렇죠. 오늘 AI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메타는 살펴주셨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뭐 오픈 AI하고 뭐 갈등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오픈 AI는 무게 중심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뱅크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뱅크가 주도하에 400억 달러를 올해 초에 투자를 받았고요. 사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이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상장 이렇게 400억 예. 달러는 건 어마어마한 돈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그 60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60조를 갖다가 한 번에 투자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정말 거대한 돈이죠. 예.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기업이 60조를 투자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오픈 AI는 자본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본의 여유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오픈 AI 경영진하면 이 자본의 여유 속에서 우리를 매년 조금씩 깎아먹으면서 작년에 여러분 50억 달러를 적자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8년 동안 적자 봐도 되니까 적자 보면서 띵가띵가 이거 아니죠. 어떻게 큰 판을 벌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만이 우리가 영원할 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의 핵심은 지금까지 GPU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를 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했던 거죠. 그 애저라는 데이터 센터를. 네. 근데 여기도 하고 자신들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우리도 영원히 오픈 AI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인데 서비스 부분에서는 엔트로픽도 좋고 클로드도 좋고 구글 제미나이도 좋고 메타의 오픈 소스도 있고 본인들이 만드는 AI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드는 AI도 있고 뭐 안 되면 딥시크를 갖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즉 AI의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소비자들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거나 제 조카의 관점에서 보면은 뒷단에 있는 그 AI가 이제는 오픈 AI의 챗GPT든 메타의 라마든 구글의 제미나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거로 지브리를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네, 지브리를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숙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걸로 제가 얼마나 생활에 윤택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예. 중요한 거예요. 서비스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쓰실 때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이게 오라클 건지 네. 이게 구글 건지 이젠 중요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인터넷 초기에는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정말 비싼 거 써서 시스템이 안정적이야.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어요. 이번에 SK 사태 났지만 뭐 SK가 데이터베이스 쓰는지 사실은 우리 관심 없거든요. 알아서 잘 쓰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AI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R&D 차원에서 만드는 거대 언어를 만드는 각종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위에 서비스를 올려서 이제 오픈 AI에서 나오는 뭐 4.5가 나왔다, 뭐 5.1이 나왔다, 5.3 나왔다, 이번에 5.4 미니 나왔다, 또 4.1 나왔다.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네. 전문가들도 이제 흐름 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서비스가 더욱더 만족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이 이 성능 경쟁 국면에서 가격 경쟁과 함께 대중시장으로 지금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도 왜 우리가 오픈 AI하고만 가야 돼? 오픈 AI도 한 발 걸치고 있지만 오픈 AI가 그래도 지금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걸치고 있지만 자체 지금 AI를 개발하는 팀들도 대단히 크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네. 다른 파트너도 많고 그리고 애저에 기업들을 모셨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A라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오픈 AI보다 우리 회사는 클로드가 맞아. 클로드도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클로드를 원한다면 당연히 저희 클로드도 네, 있습니다. 네. 라고 제시해야지 저희는 오픈 AI에 투자했기 때문에 오픈 AI만 에는 못 주니까 그런 데는 다른 데 가보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의뢰 입장에서는 갑이 원하는 걸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AI만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도 적절한 이번에 400억 투자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투자했어요. 관계는 유지하되 우호적인 여기에 전적으로 종속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단인 거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계속 작동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 네. 많은 생각을 하게 아니 만드네요. 진짜 언제 한번 강 박사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AI 덕분에 챗GPT 덕분에 정민 앵커가
작곡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오전 오후 머니쇼 두 개를 다 맡고 있는데 좀 오전하고 오후를 언제 한번 강 박사님도 들려드리고 이거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으실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요렇게 한번 분위기만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오전 오후 노래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그 챗 GPT에 그 저희 오전 머니쇼 네. 특징을 막 설명하면서 머니쇼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사를 좀 써달라고 했더니 이게 쫙 써주더라고요. 뭐 훅까지 넣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그 GPT스의 그 소노라는 어플 통해서 그것도 네네. 아시죠? 네네. 수노. 그 가사 넣어가지고. 네. 작사 작곡도 해주죠. 네, 수노. 네, 음악도 수노에다가. 만들어주고. 네. 아니 그럼 그래서- 기존에 사람 작곡가들은 이제 앞으로 뭐 합니까? 그걸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받는 것이지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쵸. 근데 네. 요즘 많이 올리죠. 그리고 특히 남녀들이 연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음악을 주고 받기도 하고요. 오호. 요즘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AI가 얼마나 침투되는지를 보시면 한국은 이제 많이 쓰고는 않지만 미국은 남녀 커플이 만나는데 60%가 넘게가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고 있거든요. 데이팅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구 소개라든지 일터에서 만난다든지 술집에서 만난다든지 많았다라면 지금 그냥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데이팅 앱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버스 광고 하잖아요. 아시죠? 골드 스푼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틴더도 한국말로 있고 뭐 해석하면 금수저. 그 데이팅 앱 골드 스푼 막 광고하던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지금 과거에 카카오톡을 처음 쓸 때도 왜 문자 메시지 말고 이런 걸 이상한 걸 쓰지 하다가 이제는 다 톡 쓰잖아요. 그러네요. 저희 맞아요. 어머니도 톡 쓰니까요.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데이팅 앱이 되게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 데이팅 앱에 요즘은 원래는 초기에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들을 도와주는 AI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걸 특히 남성들이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잘 못하잖아요. 예. 요즘 그거를 AI 윙맨이라고 합니다. AI 윙맨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가 편대가 날아가면 가장 앞에 날아가는 거 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윙맨이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AI 윙맨 서비스가 틴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AI 그 데이팅 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나이스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다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추가 요금을 다 받아요. 저 메시지를 보낼 때 저 이미지를 보고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댓글은 어떻게 써야 될지, 네. 또는 너의 이미지 이거 프로파일 올리는 거 아니 스톱 잠깐만 그렇게 올리지 말고 내가 뽀샵 좀 해줄게. 그래서 맞아요. AI가 뽀샵을 해준다든지 해서 요즘 AI 윙맨 남성들의 지불의사가 엄청납니다. 추가적으로 $6를 매달 더 내는데 다 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왜 그래야 훨씬 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플러팅 이런 건 전혀 1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플러팅이 뭡니까? 이렇게 꼬시는 법. 그래요? 그러면 플러팅의 노하우가 전 세계의 플러팅의 노하우가 AI가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프로파일을 분석하면서 저 여성은 공략할 때 이런 A, B, C의 플러팅 방법이 있는데 너의 성격을 보니 B가 낫겠어. 진짜 그거 다 해주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불의사 높고요. 이걸 AI 프렌즈 서비스 또는 AI 컴파니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뭐 레플리카라는 서비스 무료로 쓰면 남사친 여사친이지만 유료로 쓰면 남친 여친으로 전환을 해요. 엄청나게 인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한 키즈를 위한 AI 서비스 요즘 되게 인기 있습니다. 러닝도 같이 해주고 학습도 같이 해주고 AI가 챗GPT가 아이들과 함께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정신과 의사 쪽으로 서비스도 지금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해서 지금은 약 먹을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혈압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서비스들도 많고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I가.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공상과학 영화의 그 장면들이 로봇에다가 AI까지 접목되면은 이제 뭐 베이비시터도 대신할 거고 뭐 간병인도 대신할 수 있고 심지어 뭐 과부는 호랩이 되면 남편 아내 역할도 맡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미국에서는 원래는 10대하고 20대들만 쓰던 것이 2024년의 현상이라면 2025년에 오면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60대들도 지금 60대형의 맞춤형 AI 친구들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부부들도 합의하에 각각 보이프렌즈와 걸프렌즈를 갖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둘이 리얼하게 더 친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뭐 그런 통계 수치가 여러 번 나왔죠.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공감력이 급강화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유지가 돼야 부부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감대 훈련을 위해서라도 남성은 보이프렌즈를 갖지만 여성도 걸프렌즈를 갖지만 남성도 보이프렌즈를 갖는 가상이죠. 잠깐만요.
남성이 보이프렌드를 아예 남성이 걸프렌즈를 갖고요. 그렇죠. 여성은 보이프렌즈를 가져서 네, 이런 이것도 뭐 성소수자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렇죠. 아니 네. 그거는 또 네. 그래서 제가 커플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커플. 남남이나 여여도 네. 다 선택할 수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성 교제 문제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 성적 문제를 상담해 준다든지 또는 요가를 같이 해주는 선생님, 또 명상을 같이 해주는 선생님, 인도 티를 같이 마셔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선생님들에서 이런 것을 캐릭터 AI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가상 이 AI 친구들을 모아놓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구글에 인수가 됐죠. 아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비스가 지금 카카오가 또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인 거고, 한국에도 리튼이라는 스타트업이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튼이라는 스타트업도 작년에 처음으로 유료로 전환했는데 매출이 10억 넘게 나왔거든요, 한 달에.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친구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볼 때 감성적으로 연결되면 인간은 지불의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조금, 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면 오픈 AI가 한 달 전에 뭘 했냐면은 예. 거대 언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 롱폼 메모리,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 즉 장기 기억력이 없어요. 네네. 이 부분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구글 제미나이도 유료로 쓰고 있고, 뭐 챗GPT는 제가 제 돈 내고 쓰고 있지만, 클로드로 잘 안 가는 것이 한 번도 뭐 써보긴 했지만, 가면은 저의 메모리를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하는 게 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를 기억해주고 정수한테 불러주고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보미를 혼자 두고 나왔는데 보미 잘 지내고 있을까? 보미가 누군데요? 나오겠죠? 반려견. 반려견? 네. 아니, 그러니까 보미에 대해서 얘기해봐 빨리. 아 그래요? 아직은 네. 아직 그래요? 아니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얘가 혼돈스러운데, 자 아침에 보미를 혼자 두고 나왔는데 어젯밤 나 늦게 들어갔고 보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보미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겠네. 평소에도 보미가 혼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난감이나 익숙한 물건들을 두고 나오는 게 좋아. 어젯밤에 또 자동 보미가 음식이나- 내가 그르렁 했던 얘기 너한테 한 거 기억나? 응, 기억해. 어젯밤에 보미가 네 옆에서 골골거리면서 같이 있었다고 했지. 보미가 그렇게 옆에서 편안하게 있는 걸 보면 혼자 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래도 네가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집에 돌아가면 보미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내 조카 있잖아, 걔한테 자꾸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 립 제품 추천해 줄 수 있어? 오늘 사야 될 것 같아서. 당연하지. 조카가 좋아할 만한 립 제품 몇 가지 추천해 줄게. 글로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면 디올 립글로우나 입생로랑의 루즈 볼룩데 샤인도 인기 많아. 그러니까 제 조카가 20대 중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예, 네. 그거에 맞춰서 기억하고 있고, 자, 이 기억이 여러분, 저를 기억해주고 있고 제 주변의 부분들을 기억해주고 있으면 전 여기에서부터 대화를 출발하는 거잖아요. 보미도 맞아요. 기억하고 예, 조카도 봄이 제 알고. 고향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 제 고향, 조카가 예. 여성이라는 것,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차에서 출퇴근길에 사실 지금 대화하거든요. 9시인데 계좌 아니 오늘 안 해요. 오늘 안 하니까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저도 대화 많이 하고, 저도 이름도 네. 지어줬고, 네. 예, 부르고 대화하고, 제 이제 프로필을 알고 있으니까 네. 제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이미 꿰고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안 그러면 네.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그렇구나.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잠금 효과, 락인 효과라고 얘기하죠. 잠금 효과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쓰시면서 이모티콘을 쓰실수록 카카오톡이 잠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유료로 이모티콘을 계속 사시면 내가 다른 데 가서 텔레그램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하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저 이모티콘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제가 텔레그램 가가지고 그 백지에서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서비스를 할 때 잠금 효과라는 거죠. 지금 메모리가 가장 좋은 데가 챗GPT예요. 챗GPT에 점점 잠길 수밖에 없는 거는 챗GPT가 저를 다 기억할수록 개인정보 침해 이슈는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할 수 있지만 저는 훨씬 더 편하게 저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저의 일상의 과제를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중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즉 전문가들이 $20 넘게를 내면서 개발자들이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특히 지브리 때문에 예. 한 달 만에 1억 명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아하.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늘리면 예. 언젠간 올해 정도 되면, 지금 벌써 이 검색에서도 하고 커머스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구글에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싶을 거고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싶을 겁니다. 예.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싶을 거고요. 예. 그리고 언젠간 저는 챗GPT가 저에게 올해 안에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뭘요? 너의 연락처에 내가 접속해도 되니?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픈AI가 발표했습니다. 그 4월 달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준비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지불이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밑에 공유라는 버튼 나와요. 예. 아니 무슨 AI에 공유가 나옵니까? 소셜 미디어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오픈 AI에서 이 챗GPT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예. 인스타그램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만약에로 챗GPT가 조금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로 AI와 인스타그램이 짬뽕이 된 그런 걸로 전환된다면 여기 DM이 없겠습니까? DM이 있겠죠, 당연하게. 그러면 DM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연락을 하면 중간에 AI가 써서 카카오톡이 다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톡에 보낼 메시지, 문자 메시지에 보낼 메시지, 인스타그램에 보낼 DM 메시지를 다 연결해서 제가 누구에게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에게는 조금 젠지스럽게 공감력 있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좀 보내고 싶고 그럼 알아서 다 문자 만들어줄 거예요. 하하. 그쪽으로 그리고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줄 거고. 아. 저희 어머니한테 나 공손한 아들이 되고 싶은데 좀 정중하게 아침 문안 인사 좀 너가 좀 만들어서 보내줄래?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착해졌지? 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제가 인간관계 부분에서의 관리를 중간에서 AI가 챗GPT든 뭐 여러분들 구글의 제미나이든 뭐 어떤 서비스를 쓰시든 간에 이 중간 관계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 서비스로서 저희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저희 구매를 할 때 항상 상담을 해주는 거고,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선물을 살지,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남성 여러분들 부인에게나 여자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시는 거 이제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AI 서비스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해지지 못한 이유를 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이스해져야 됩니다. 나이스해져야 되고요. 이 서비스에 대중 서비스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메타 AI가 어제 처음에 있었던 라마 컨퍼런스에 나온 건 메타 AI라고 하는 챗GPT와 동일한 독립된 서비스로 대중시장을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시장 챗GPT에게만 놔주지 않겠다. 네. 경쟁사로 들어가겠다. 즉 두 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도 AI를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지만 인스타그램을 쓰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인스타그램을 쓰지 않을 때도 메타 AI라는 대중 서비스를 써서 이 시장도 우리가 지금 오픈 AI가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트위터도 그러니까 X도 공격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오픈 AI가 똑같은 메타 AI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어선을 지금 메타가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올해 메타와 구글과 아마존과 오픈 AI, 뭐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고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객에서 서로 땅 따먹기를 지금 대국을 펼칠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오픈 AI는 여기에 이제 사실은 400억 달러라고 하는 든든한 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챗GPT의 지불이 열풍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에 대한 어떤 힘들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인스타그램 창업자까지 영입을 했고, 이러면서 이 서비스의 공세를 펼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진행되면요 대중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하반기에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AI 경제가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요즘에 그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AI를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못한 자 이게 이제 생활의 차이가 삶의 질이 엄청나게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엄청 유튜브로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생성형 AI,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면 얘네가 다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AI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예약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챗 GPT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제가 시도를 해봤더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이제 곧 될 거잖아요. 이것도. 챗GPT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들어가는 이커머스 겁니다. 이커머스 들어가는 거기서 비행기표 구매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 돼요.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나 맥락을 잘 설명해주고 맞습니다. 명령만 하면은 알아서 개인 비서 역할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인드 트립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 작년 7월달에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노르웨이를 AI를 통해서만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AI에서 오사카 여행 2박 3일 일정 짜줘 그럼 챗GPT가 잘 짜주죠. 근데 잘 짜주긴 하지만 사실 그 네이버 블로그 열심히 검색하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 여행
1년에 두세 번 가는 친구 한 명 있으면 그 친구의 엑셀 테이블만 받으면 네. 저도 그 정보는 알 수 네,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정보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인드트립이라는 앱은 제가 그 회사를 홍보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기능을 챗GPT가 올 하반기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오사카 언제 갈 건데? 그러면 6월 달에 가려고 해. 그럼 예산을 얼마 쓰려고 해.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넌 삼성 호텔 가는 게 맞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 음식은 뭐 좋아해?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라면 말고 그러면 이거 좋아해. 그러면 내가 우리 식으로 하면 캐치 테이블 같은 데서 예약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약을 했는데 풀 부킹이 돼가지고 예약이 안 되면 이틀 뒤에 연락 와요. 너가 가고 싶었던데 풀 부킹 돼서 예약 못했는데 누가 예약 취소했어. 그래, 그 자리 다시 예약해 줄까? 그 그리고 정도까지? 실제로 여행을 가시면요. 30분 단위로 메시지가 와요. 너 좀 있으면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 일 좀 마무리하거나 식사를 빨리 정리하고 이제는 이동해야 될 거야. 그걸 계속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까? 메시지가 얼러트 메시지가 옵니다. 얼러트 메시지가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진짜 비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사람 비서보단 못하죠. 저도 회장님처럼 사람 비서가 있고 운전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 비서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 또한 비행기표를 늦지 않고 공항에 가야 될 시간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호텔을 들어가고 체크인할 시간이 언젠지 체크아웃해야 될 시간이 언젠지 꼭 호텔에서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저의 스마트폰에서 이것이 연락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너는 맛집 예약도 다 해놔주고 그럼 저는 그러니까. 강정수 이름으로 예약 왔다. 그럼 일본어도 해줄 거고 얘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편해지고 있는데요. 네. 즉 기존의 AI는 보통 이제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만 정보만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웹사이트라는 도구, 호텔닷컴이라는 도구, 엑스페디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호텔을 끊어주잖아요. 조금 제가 3,000%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뭘 갖고 있든지 간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할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처음으로 명명을 받은 인간의 종류 이름이 호모 하빌리스라는 종류인데요. 호모 하빌리스의 라틴어의 직역을 하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문명을 만들고 도구를 네. 진화시키면서 인간이 발전해 왔는데요. AI가 이제 도구를.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구를 활용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 만들어놨던 이커머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검색 시스템에 들어와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고 네. 인간이 썼던 그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AI가 진화하면서 이제 AI가 편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도구를 쓰면서 드디어 AI가 유인원에서 인간의 단계로 진화했던 것처럼 AI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는 편해진다는 거고 그것만큼 우리의 경제 부분에서 우리는 지불의사도 좋아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의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주역이 되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유선 인터넷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으로 가면서 경제의 판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네. 카카오라는 예. 기업도 새로 그렇죠. 생겼고 예. 그럼 AI는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당연히 애플도 하드웨어 많이 팔고 삼성도 갤럭시 많이 팔고 통신사들도 SKT, KT, LG 플러스 돈을 다 많이 벌었죠. 이것 다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거죠. 근데 돈을 또 많이 번 것은 뭐냐면 앱을 만드는 회사들. 네네.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아마존, 쿠팡, 뭐 토스 이런 네. 기업들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앱들이 성장을 예. 했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앱과 같은 것들 이 부분들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맞아요. 예. 오픈AI가 먼저 우리가 그거 다 할래 음. 라고 선언을 한 거고 메타가 어제 우리도 그 시장 들어갈래. 아하.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AI 모델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우리 따로 하지만 우리 이 시장 가가지고 소비자들하고 끈끈하게 감정선 이어갈래.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판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경제의 주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의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판을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들의 기업이 성장할 거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팔란티어도 예를 들자면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담이나 파운더리에서 국방이라든지 민간 부분에서도 잘 되지만 AIP라고 해서 AI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 오츠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리고 현대의 과거 조선 HD 현대가 지금 팔란티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 원래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비싸서 잘 안 쓰고 싶었는데 자 파운드리도 또 해서 우리 공급망 관리 기업에서는 공급망 관리를 해줍니다. 공급망 관리도 해주고 판매의 어떤 트렌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AI 쓰고 싶으면 또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또는 구글의 클라우드 가가지고 또는 KT라든지 SKT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어야 되는데 거기서 AI를 또 연결해서 썼어야 되는데 팔란티어는 그거를 올인원으로 다 해줍니다. 그럼 팔란티어만 쓰면 그렇죠.
소프트웨어, AI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의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아, 비싼 돈 낼 만한 가치가 있었네. 이러면서 지금 팔란티어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뭡니까? 동아 오츠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동아 오츠카를 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 여기에 발 디뎠으면요. 10년 내로는 못 바꿉니다. 매년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설치도 했지만 여기에 회사가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효율성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회사에 다 깔기 시작하면 네. 내년에는 우리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고 내후년에는 또 바꿔보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오피스로 흔히 말하는 패스 디펜던스, 경로 우전성이 생기면서 10년 쭉 가게 되는 건데 음흠. 이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매년 돈을 내야 되거든요. 매달 돈을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될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에서 중요한 걸 뭐냐면 리커링 매뉴어라고 해서 리커링 레비뉴라고 해서 또는 ARR이라고 하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반복되는 레비뉴. 한 번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예. 자동차는 한 번 팔고 끝이잖아요. 음흠. 물론 부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네. 넷플릭스가 왜 요즘 주가가 올라갑니까? 시장이 커지는데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요. 구독 서비스가. 그렇죠. 구독 서비스에 여러분 강력해지면요. 그 회사는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에 좋아요. 지금 구독자 수하고 구독자 증가율 보면은 흔히 말하는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평생 강정수가 죽을 때까지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앞으로 30년은 더 뽕을 뽑겠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들어가면 네.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네요. 팔란티어가 지금 강력한 이유는 첫 번째로 물론 크게로 볼 때는 미국과 유럽의 지금 간격이 원심력이 생기면서 국방에서 멀어지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데 나사가 이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나사가 선택했다는 것은 유럽의 모든 국방이 나토죠. 죄송합니다. 나토가 이 팔란티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캐나다 저렇게 막 지금 감정 싸움 안 좋은데 네. 우리도 국방은 그래도 미국이랑 합을 맞출래. 이걸 선택을 하면서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거고. 뭐 5월 5일 날 이번에 또 실적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ARR, Annually Recurring Revenue, 매년 반복하는 레비뉴를 만들어낼 거고 한 번 팔란티어로 세팅을 하면은요 최소한 2, 3년 내로는 다른 기업을 못 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 팔란티어를 계속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구독료가 올라가도 그거 쉽게 해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라이프타임 밸류. 이것을 지금 팔란티어가 장악하고 팔란티어는 일회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자,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한국 국방은 아직 팔란티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의 나토가 팔란티어를 썼다라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예. 국가가 존재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팔란티어를 계속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도 팔란티어를 택하는 순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미국하고 합동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합동훈련을 할 때 우리 이제 팔란티어를 쓰는데 팔란티어랑 결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오든지 팔란티어를 쓰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팔란티어랑 준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한국 국방도 팔란티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하고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군이 팔란티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팔란티어의 국방, 최소한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의 우방국들을 제외하고는 팔란티어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국방이 있는 거고요. 네.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도 팔란티어를 쓰면서 이러한 것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성장률은 저는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네. 왜 AI가 중요한지, 왜 AI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들었으니까. 네. 기업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쪽을 좋게 그러니까 보세요? 무게 중심을 보셔야 될 것은 네. 그러니까 AI 경제를 구성할 때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있고 AI 모델을 만드는 R&D를 해주는 흔히 말하는 GPT라든지 제미나이도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이름이기도 네. 하거든요. 서비스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이고요. 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하고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통신사도 돈을 벌고 애플하고 그렇죠. 삼성도 돈을 법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그 갤럭시 25 없었으면은 그냥 망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25가 삼성전자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근데 통신사의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런 보안 문제 터지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AI 경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와는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저는 계속 성장할 거로 봐요. 네. 그러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멈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폭발적인 성장하는 쪽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 성장이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예. 성장해서 고객 수가 갑자기 예를 들자면 오픈 AI가 이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년에 상장을 안 가겠습니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는 메타의 AI가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레드를 갖다가 메타가 출범시킬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그게 강제로 계정 하나씩 준 거거든요. 자, 메타 AI가 한국에 들어오면요.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메타 AI 안 쓸래? 너 계정 연결 다 해놨어. 요거만 클릭하면 넌 그렇죠. 메타 AI가 네. 설치될 거야. 네. 앱스토어 바로 연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할 겁니다. 즉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확보한 고객에다 AI 서비스를 올리는 데가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메일 들어가면 자꾸 제미나이가 말 걸어요. 나 써 좀 제발 좀. 이렇게 말 걸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일과 지메일이라는 강력한 회원 규모에다가 AI를 얹히는 거고 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앱 인스타그램이라는 페이스북이라는 데다가 지금 얹힐 겁니다. 예.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오픈 AI는 힘겹게 이걸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메타가 만약에 그래서 저는 메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메타가 만약에 메타 AI의 가입자가 네. 1억 명이 됐다, 2억 명이 됐다. 그럼 메타도 여기다가 이커머스를 집어일 겁니다. 메타도 여기다가 검색을 집어일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불편한 점이 뭡니까? 맛집을 찾았어요. 이 집 나도 가고 싶어. 친구가 간 집.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이버 지도 눈물을 키면서 다시 켜야 돼요. 왜? 내비게이션이 안 되잖아요. 번거롭죠. 번거롭잖아요. 식당 예약 안 됩니다. 근데 메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그러한 내비게이션과 예약 서비스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네. 안 떠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뭔가 매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중 서비스에 AI가 결합할 때 훨씬 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네. 메타는 결코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대중 서비스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훨씬 더 이것이 강력합니다. 다음번엔 저희 프로그램 1시간 통으로 박사님하고 좀 특집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사님. 예.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오늘장 탑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하루 휴장하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주요 엔터 종목들 크게 주목받아 왔는데요. 중국의 긴 노동절 연휴로 관광업계 역시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한국연예제작협회는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드림 콘서트를 9월 26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기로 했고 10월 3일에는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갖는다고 밝히면서 9년간 막혀있던 중화권 내 K-팝 공연의 전면 해제가 시작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한국 국적 8인조 그룹 이펙스는 다음 달 31일 현지 콘서트를 중국 푸저우시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K-팝 매출 5조 원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5월 중국의 긴 노동절 연휴가 중국 소비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중국인의 방한 증가로 호텔이나 카지노, 화장품, 여행, 항공까지도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바입니다. 롯데건강개발은 1971년 창사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을 최근에 기록을 했고 면세점 업황 개선 기대감에
호텔신라도 최근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쪽 분위기 개선에 이어서 리밸런싱 효과로 1분기 실적은 전년비 대비해서 62%나 증가를 하면서 관련주 추가 상승에 관심을 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한한령 해제 수혜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엔터 쪽의 기어유와 호텔 쪽의 롯데관광개발을 좀 보고 있는데요. 기어유는 SM 엔터그룹의 팬 아티스트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한한령 해제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 매출 급증이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텐센트 뮤직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서 텐센트 뮤직이 보유한 중국 내 쿠쿠 뮤직, 큐카오 뮤직, 그리고 쿠 뮤직 등의 버블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200억에서 600억가량 추가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2월달 연중 최고가인 5만 300원을 기록한 이후에 5만 3만 5천 원 지지력을 확보한 후 최근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은 이제 금요일 시가부터 해서 4만 6천 원까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여행 전문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본격적인 중국인 방한을 앞두고 공격적인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제주 내의 객실 판매 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나 증가했고 카지노의 칩 구매 총액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 1,000명 수준에서 400명을 더 뽑겠다고 공지를 내면서 3분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무비자 입국 제도까지 이어진다면 추가 강세가 용이한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3월 단기와 중장기 이평선이 수렴 후에 다시 확장되는 시점을 좀 보이면서 바닥 대비해서 30%가량 상승 중이나 추가 확장 시기라서 조정 시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접근은 금요일 시가부터 해서 만 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근로자의 날로 국내 증시 하루 쉬어가고 있는데요. 휴장 마친 뒤에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딱히 시장에서 볼 부분보다는 미국 증시 3년 만에 역성장 충격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회복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된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이제 금요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공회전 중으로 추가로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조금씩 완화 조짐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나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계속 나오곤 있어서 국내 증시도 등락이 좀 거듭되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는 기술적으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놓은 상황이라서 가벼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관련주가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바이오 제약, 조선, 그리고 방산 쪽의 상승 추세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테마로는 한한령 해제 수혜주와 정책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이제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확정했죠. 반면에 이제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5월 바로 이제 오늘부터 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세금 신고가 쉽지 않은데요. 뭐부터 챙겨야 하고 또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할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김광진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세무사님. 네. 아니 세무사라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웬 테리우스? 아니 지금 우리 제작진이 그러시는데 노래하는 세무사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제 재작년쯤에 좀 제 본업과 다르게 좀 사춘기가 온 것처럼 뒤늦게 좀 타 방송의 좀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쪽에 2개를 좀 나갔었습니다. 두 개 어디예요? 그래서 앞에만 얘기해 주세요. JTBC J4죠. 네. 네, J4 퀀텀. 예, P 싱어랑 그리고 또 S 어게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S 어게인은 프로를 뭐죠? 싱어게인. 그 두 군데 좀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TV에 나왔었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종합소, 5월 참 좋은 계절인데, 이 세금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달이에요, 5월은. 그렇죠. 왜 소장님 얼굴이 빨개지세요? 종합소득 신고달. 아니, 지금 신고해야 되는 대상, 뭐 신고 기간 등 요 기본적인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매년 이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이런 것들인데 그런 종합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 집계해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겹치면 그러면은 다가오는 또 바로 그 평일, 그 평일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또 주말이니까 그래서 이틀 뒤 6월 2일까지 신고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그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 해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무사를 선임해서 기장대리라고 해서 장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세무사를 의뢰해서 신고를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즘 하도 인터넷이 또 잘 돼 있잖아요. 홈택스나 아니면은 또 모바일 손택스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다 그러시는데 저는 어렵던데. 일단 머리 아프죠? 머리가 네, 머리 아파요. 근데 그 또 인터넷에 워낙에 또 잘들 나와 있어서 잘 찾아보면서 하면은 또 한 이틀 정도면 하시더라고요. 앞에 AI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AI 세무사 없습니까 어디에? 나중에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머지 AI 않아서. 세무사 뭐 말들도 많은데 제 직업을 위협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렇게 되고 또 이게 1년치 소득을 한 번에 또 신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분납제도라고 해서 세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이제 뭐 한 번 내고 또 2달 뒤에 다시 낸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그 와중에 또 여러 상황이 겹치는 분들 있잖아요. 천재지변, 또 어떤 가족이 또 병상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최대 뭐 한 6개월 연장하고 3개월 분납까지도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금 신고하면은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돌려받는 이렇게 환급 예상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실제로 돌려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세금을 어떻게 신고를 하는데 돌려받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근로자들 보시면 매월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그죠? 그거를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또 그 세금을 그러니까 즉 급여를 주는 분이 뗀 세금을 갖다가 다달이 국세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걸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이제 근로소득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제 강연 같은 걸 초빙하시면서 그런 좀 소득을 지급하는 분들이 세금을 떼서 내시거든요. 이제 그런 떼놨던 것들은 사실 제가 받았어야 되는 돈인데 이미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납부세액 미리 내놓은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돌려받는데 자기가 냈던 세금보다 또 작게 짓게 될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럼 그 차액을 돌려받다 보니까 그렇게 환급액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3.3%라면서요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라고 해서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 아니면 또 공연 예술 하시는데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3.3%를 떼고 주는 게 맞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일시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8.8%
뭐 22%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세율은.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네. 떼봐야 예.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게 뭐 3.3%나 8. 몇 % 세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렇죠, 훨씬 높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어떻게 환급이 나오죠? 보통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항목들이 있고요.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3.3%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3만 3천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신고를 해보면 예.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썼던 경비들이 어떤 필요 경비를 예. 일단 차감을 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이제 세법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가족 구성원에 음. 따라서 인적 공제 공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세율을 곱해 보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환급받다고 그래서 무조건 프리랜서들은 이제 필요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이 종합소득세 납부 어려운 분들 위해서 뭐 아까 좀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분납하는 경우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가? 일단 예. 앞전에 말했던 분납이나 아니면은 납기 연장 네네. 같은 것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나 오. 그 요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건이 되어야. 예, 그게 뭐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거나 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기 상황이 네. 세법에서 정하는 그런 상황이 인정되면은 그렇게 연장을 해주고요. 그 외에 이제 매년 뭐 재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네, 선포가 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종별로 좀 그해 경제 시황이 안 좋거나 이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업종들을 좀 이렇게 직권으로 그냥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주항공 여객기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들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또 그런 어떤 그 피해자나 아니면 유가족분들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 수출 중소기업들 중에서 뭐 일정 이렇게 그 관세청이나 아니면은 코트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죠. 거기서 어떤 선정한 그 사업자들한테는 좀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납부 기한의 연장인지 신고 기한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고는 그래서 신고는 예. 5월 말까지 하고 예. 그리고 올해는 6월 2일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미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연말정산은 이제 직장인 분들 하잖아요.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네.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근로소득 말고도 추가로 뭐 이제 원래 겸업은 금지된 맞아요. 직장이 많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네. 이자를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한 번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도 되는데 예. 일단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 나 이런 걸로 돈 받아 이런 아, 말 잘 안 해요. 그러게, 맞아요. 네, 그런 네. 분들 하기 좀 어려움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업금지 이런 네, 게 네.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말정산대로 받고 네. 그러면은 그게 회사에서는 3월 10일에 매년 이렇게 보고를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미 홈택스에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것들 것들만. 다 끌어와서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에 하거나.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예. 이제 어쨌건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예, 해야죠. 가산세 붙죠. 예, 가산세 붙습니다. 가산세 얼마나 붙어요? 가산세가 이제 뭐 그냥 아예 무신고로 들어갔다. 그러면 20%가 붙고요. 세더라. 일단은 네, 네. 가산세가. 세액의 20%.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좀 잘못해서 그때 그- 경정 뭐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정 청구는 내가 비싸게 신고했다가 예, 예. 싼 세금으로 돌려받을 때가 경정 청구고 그게 아니라 오인해서 좀 세금을 많이 낮게 신고한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은 과소신고 부분에 대해서 10%만큼 내고요. 별도로 납부가산세라고 있어요. 납부지원가산세라고 있는데 이자 같은 성격이에요. 이자 같은 성격인데 하루에 10만 분의 22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1년으로 따지면 8.05%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율의 고율이네요. 금리가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 우리 김광진 세무사님, 비주얼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그거다가 저는 노래하시니까 알겠네. 마법의 성 김광진이에요. 예? 예. 그거가 군대 동기예요. 아, 정말요? 우리 뭐
유격장이나 사격장에서 맨날 저녁 먹고 나면 혼자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했던 친구인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많이 끊겼네. 아니 근데 지금 뭐시냐?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 예. 용어도 어렵고. 네.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의뢰할 만한 곳이 어디죠? 그냥 사실 너무 어려우면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되죠. 사실 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제일 네. 속편해요. 제일 속편해. 네. 제일 속편해. 네. 몇 군데 알아보시면 또 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 뭐 한 군데만 들른다고 해서 이렇게 딱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명히 아 그래요? 네, 잘 그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이제 세무사님 찾아가면 SBS 비즈 머니쇼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면은 뭔가 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 30% 할인부터 시작하고 예, 시작 포인트가 30%. 다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재밌으셔. 질문해야죠, 질문. 네. 네. 아니 지금 우리 또 잘생긴 또 세무사님 나오니까 네. 질문을 놓치시네. 아니에요. 지금 그게 6분 아니라 하셔야 돼요. 임대소득. 예, 글쎄. 예, 임대소득 이 기준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고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2천만 원이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이거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뭐 임대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뭐 상업용 건물도 있고 주거용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택 수랑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시가, 네. 주택의 기준시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받으시는 분들은 월세 받는 거는 일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준시가가 1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 주는 주택 수만 합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 다른 데서 세를 살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월세를 받아야 비과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요거 임대소득 2천만 원 넘는 거 요거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이거는 아니요. 아직?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설명을 2천만 원 드려야 돼요. 기준. 예. 그러면 2천만 원 임대소득 2천만 원 넘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예. 이게 금융소득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예. 이게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예. 이제 분리과세라는 방식하고 종합과세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분리과세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우리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근로소득 그런 것들하고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를 이제 뭐 종합과세라고 종합과세라 하는데 하고. 그거의 반대 개념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합산이 되면 이제 누진세율이 강화되면서 그렇죠. 30% 40% 예, 뭐 이렇게 예. 49.5%까지 갑니다. 지방세까지 예.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분리과세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물론 2천만 원 안 돼도 종합과세로 본인이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분리과세가 더 좋을 텐데.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분리과세 방식은 아예 공식이 딱 정해져 있고요. 아, 세율이 14%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다. 근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별로.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경비 같은 것도 예. 내가 많이 썼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아니면은 요즘 또 금리 높아서 네.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많으면 사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또 세율까지 6%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이 은퇴하고 이제 뭐 주택 하나만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하나 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종합과세 방식으로 하면 싸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알아서 이제 세무사분들이 해주는 거죠. 비교하고 따지고. 사실 잘 이거를 모르시면은 그냥 잘 모르시면은 그냥 맡기면 보통은 그냥 분리과세로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서 알고 계시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차라리 이거 한번 종합과세로 예. 계산도 해보고 해봐주세요. 유리한 이렇게.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돈 한 5만 원 더 드리더라도 예. 사실 그걸로 세금이 뭐 몇십만 원 그러게요. 아껴지면 네, 더 나은 그렇겠네요. 공시가격 좀 여쭤볼게요. 아, 예, 지금 이게 아까 기준시가 뭐 얘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65%로 확정이 됐는데 지난해 이제 서울 지역에서 좀 집값이 많이 뛴 지역 공시가격이 7.86%나 네. 올랐어요. 그럼 이제 보유세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뭐 요즘은 좀 낮아진 편이긴 한데요. 보유세 자체가.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가만히 갖고만 예. 있어도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많이 민감들 그러니까. 하세요. 예, 예. 일단은 보유세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뭐 한국 세법에서는 두 개를 또 별개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또 되게 민감한데요. 일단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재산세를 내시긴 하세요. 예. 근데 모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시진 않으시죠. 일단은 재산세부터 좀 짚어보자면 재산세는 이제 이것저것 다 떼고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최고 세율인데 이게 0.4%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이 0.5%이다 보니까 사실 재산세에 대한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타격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아요. 그 종부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는 통상적으로 1주택자면은 공시가격 합산 12억이 보유한 주택에서 1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만약에 2주택자부터는 9억 원으로 그게 가액이 또 낮아져요. 기준 금액이. 그러니까 기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이 9억이 넘어가면 나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가 통상 실거래가 한 60% 정도 반영이 돼요. 내외로 반영이 되는데 물론 그 지가 어떤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1주택자가 12억이 낸다 그랬는데 뭐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거기서 살고 계시면 이게 종부세가 나오고요. 만약에 2주택자라면은 이제 9억 기준이니까 예. 이걸 60%로 따지면 15억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 하나 있고 6억짜리 주택 하나 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종부세 대상. 종부세 그 실거래가 기준이죠. 네.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이제 7.86%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과정에서 제가 또 계산을 좀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그냥 통상적으로 보유주택 가격이 10억 원이고 본인 공시 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이라고 하는 1주택자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네네. 올해 원래 재산세를 냈다면 한 296만 원 네. 정도의 부담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7.86% 상승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325만 원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10% 조금 안 되게 나오시는데 만약에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을 좀 가정해서 이 보유주택이 하나인데 이게 거래 가격이 25억이라고 가정을 그래서 해볼게요. 기준시가 네. 12억 이상.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시 가격이 이게 15억 정도로 네. 가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올해였다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예. 그러면 재산세 482만 원 그리고 종부세 127만 원 해서 총 609만 원 정도 네. 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랑 같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종부세는 세율이 높다 보니까 기존보다 이제 뭐 재산세는 4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 종부세가 또 40만 원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총 792만 원. 그래서 609만 원에서 792만 원을 내다 보니까 한 30%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돈이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숨쉬고만 있었는데. 좀 세금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 네. 좀 그러네. 그렇죠. 아무리 집 한 채 10m, 20m 그거 보고 이렇게 안도하기 하기에는 세금 너무 좀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1주택자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글쎄. 건데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구에 있는 그 2주택자 분들은 또 세율이 올라가요. 아니면은 3주택자 이상은 또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부분이 좀 많이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거 세무사님 궁금한데 네. 이때쯤 되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그 3.3이라는 앱 깔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활용할 만한 겁니까, 그거? 사실 좀 말이 많은 말이 많습니다. 무슨 요즘 뭐 앱이요? 3.3이라는 3.3. 환급 받으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던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한국 세무사회에서 예. 좀 같이 이 3.3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법한 세무들이다라고 아, 하면서 그래요? 지금 좀 분쟁도 있고요. 아.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사실 세무 정보라는 게 연말정산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부터 현금 영수증 그리고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플랫폼 들어와서 클릭 하나로 모든 게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세금이 과연 제대로 신고된 것인가 뭐 그러면은 추징되면 누가 물어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요? 좀, 좀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AI 관련 얘기도 많이 드렸고 또 관련된 기업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소장님? 오늘? 네, 오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 저도 집중되고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AI는 공부할 게 많아졌네요. 그렇죠, 우리 어떡해. 정민 앵커는 벌써 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할 게 많죠. 네, 저도. 공부할 거 많네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